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A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네. 이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6월에 이어서 이제 7개월 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한국을 찾는 건데 이 배경이 뭔지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AI 챗GPT,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GPT4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고 터보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한데요. 이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기존에 있는 반도체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좀 다른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 컴퓨터에 쓰던 CPU 같은 게 있죠. 예. CPU라고 부르는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직렬 연산입니다. A부터 G까지 쫙 순서대로 따라가는 연산에 강한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AI 같은 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두 번째로 그 학습으로부터 추론을 합니다. 근데 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직렬로 보는 게 아니고 병렬로 저인망식으로 쫙 훑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요. 기존에는 요거에 특화된 건 아니고 원래 게임 같은 거에 특화되었던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거를 요거는 이제 병렬 연산에 강한 거거든요. 그걸 썼었는데 요거는 또 추론 이런 쪽에 좀 약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이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이 AI 전용 반도체를 조금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일머니를 좀 끌어들여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잘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를 잘하죠. 또 이런 데 와서 또 이 반도체를 조금 설계한 반도체들을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강 기업들을 만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방한했을 때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AI 칩 개발을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잖아요. 이번에 만남이 성사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협력하겠다. 네,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GPU 기반,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한 AI용 반도체의 점유율의 전 세계 점유율의 한 90%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한쪽으로 편중된 구조보다는 이제 대체적인 어떤 생산처를 좀 발굴해야겠다. 그 중에 예. 삼성이랑 SK가 중요한 협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오는 것 같고 작년에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 기업들이랑 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TSMC와도 며칠 전에 이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중동과도 접촉을 하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있지 않습니까? 위탁 생산 업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강점이 있는데 이제 얼핏 들으면 이 두 분야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TSMC 같은 기업보다 갖고 있는 조금 더 강점이라고 보면 이게 파운드리도 하고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패키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해서 반도체를 조금 고효율,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패키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파운드리에 거의 이제 아주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편중돼 있는 TSMC와는 좀 다르게 이런 패키징 기술을 이제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샘 올트먼의 오픈 AI에게도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효율이 좋아야 되고 고성능이어야 되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전력을 좀 적게 먹고 저전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효율이 많이 나더라도 전력을 많이 먹게 되면 사실 굉장히
채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패키징 기술이라는 게 요 고효율, 저전력을 어떤 반도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매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샘 올트먼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반도체를 자급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자기들만의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파운드리나 메모리 반도체 업계들이랑 조금 경쟁 관계에 놓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협력적인 관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트먼은 현재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에 좀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I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런 지금 시각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지금 현재 뭐 개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SK 같은 데서 AI 반도체 개발에 이미 들어간 바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SK가 들어가 있고 외국에서는 지금 아주 많은 기업들이 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오픈 AI의 움직임을 AI 측면에서 AI 반도체 측면에서 좀 다른 곳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알파벳, 구글 이런 데들은 주로 자기들이 원하는 종류의 반도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설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조하는 것까지 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강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메타 같은 데서, 페이스북이죠. 메타 같은 데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GPU를 뭐 올해 110만 개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는 GPU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GPU들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기존에 마켓 쉐어가 이미 높은 기업들의 GPU를 조금 더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샘 얼트먼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국내 4대 방산 기업,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게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산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당연히 뭐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게 좀 반영이 된 것이겠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전 세계 국방 예산, GDP 대비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이게 한 2.5%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도 그렇고 나토 회원국 에서도 그런데 이게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리고 무기를 현대화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플랜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보니까 이게 안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 또다시 화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국방 예산 늘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결국은 이제 방산으로부터 생산되는 무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분단 국가라는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러시아제 무기를 좀 우리나라가 획득하게 돼서 그로부터 좀 노하우를 얻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보면 매출은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한 20% 정도 늘고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늘었거든요. 그 전해에 비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빠른 어떤 성장 비결이 뭐가 있을까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꼽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방산 품목이 자주포인데요. 이 자주포 같은 경우는 독일산 자주포랑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한 절반 정도라고 하고요.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산에 비해서 가격이 한 절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빠른 공급 능력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주에서부터 납품까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도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폴란드에 자주포랑 전차 수출하는데 4개월 만에 사실 납품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 능력도 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가진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K 방산 시장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밝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출의 통로를 예전에는 아시아랑 북미 중심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뭐 중동이나 유럽, 뭐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이집트 같은 데다도 수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폴란드의 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향후에 수출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의 수주 잔고입니다. 근데 물론 기업들이 이거 영업 비밀이라서 수주 잔고를 외부로 공개하진 않지만 대충 어림잡아 보면 수주 잔고가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K방산의 어떤 흥행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산업 특성상 이제 전체 국내 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뭐 증시에서도 뭐 시총 부분 이런 데서 이제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산이 호조를 보인다고 해서 좀 국내 경기나 이런 데 좀 긍정적인 뭐 어떤 큰 영향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전체적인 쉐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방 예산이 한 2.8% 되니까 GDP 대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 번 수출을 하면 그 수출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유지보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수입을 한 나라들은 한국의 기술을 갖고 계속 유지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소요가 들어가는 저희의 수출 관련된 소요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유발 개수라고 저희가 부르는 한 산업이 다른 산업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느냐 같은 유발 개수 같은 걸 보면 방산이 생각보다 꽤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GDP 대비 쉐어로 잡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방산이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수출의 견인차 역할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K방산이 차지하는 또 중요한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이 관련주들이 뭐 증시를 좀 이끌어갈 좀 하나의 좀 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랑 결국 방산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왜냐하면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나라 주력 산업, 수출 산업이니까요. 보면 뭐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글로벌 경기가 올해는 조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은 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예측됩니다만 뭐 내년부터라도 조금 글로벌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 사이클과 맞물려서 좀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식 가격, 주식 시장에서의 중요성, 시장을 좀 이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검은 1월이라고 부를 만큼 지금 1월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우지수는 지금 사상 첫 38,000선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지금 계속 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어떤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정말 이 희망의 회로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안 좋았을 때는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좀 늦게 시작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시장이 안 좋았다가 요걸 바꿔서 생각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늦게 하는 건 미국 경제가 그만큼 견조하기 때문에 늦게 하는 거고 그럼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게 나쁠 게 뭐야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고 AI 쪽에 지금 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제 0.32%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국 경제의 연착륙, 뭐 긍정적인 기대감 같은 게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지난해 미국 4분기 GDP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부르는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연준의 마음을 또 파악하면서 또 향후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럼 잠깐도 언급을 하셨는데 뭐 빅테크나 기술주 중심의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이어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1개월, 2개월 앞이랑 2년, 3년 앞이랑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건데 AI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속적인 땔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속적으로 향후에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뭐 쉽게 사그라들거나 하루아침에 뭐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중장기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뭐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연준의 마음을 알아가는 부분과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일부에서는 이거 연착륙 아니고 이러다가 꼬꾸라져서 경착륙 올 수도 있다라고 심한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데이터 지표가 나오면서 어느 식으로 풀려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